라디오 1호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브 1호 책방의 또 다른 코너 라디오 1호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붉은 PD입니다. 용두사와 함께 제가 율동공원에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용두사님과 녹음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 4회에 오신 이제 이래서원의 김정태 팀장님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자를 모셨는데요.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쓰신 이 책이 근래 최근 몇 년 안에 기독출판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국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현재 과학과 신학의 대화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에서 연구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경환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바쁘신데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1호 책방 구독자,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입니다. 제가 1호 책방은 그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있었고 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 초대해 주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또 책에 대해서 또 제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셨을 거예요. 1호 책방 유튜브인데 뭐 팟캐스트야? 네. 이러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4회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영상 한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물론 이제 저희가 라이브 같은 것도 용두사님이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긴 호흡에 쉽게 말하면 썰 좀 풀고 싶다. 약간 이런 욕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고도에 편집된 진짜 소통하는 그런 10분 내외의 영상도 저희의 주력이긴 하지만 좀 더 깊고 좀 진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또 오디오 콘텐츠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요즘에 라디오 같은 또 듣기 위주의 이런 게 또 다시 붐이 일 것 같기도 하고. 클럽하우스? 네네,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그 영향도 저희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클럽하우스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근데 그만큼 오디오 콘텐츠의 어떤 매력이나 이점이 좀 여전히 사람들한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배경에서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연구원님을 이제 모신 이유는 이제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을 이제 또 이게 벌써 2019년 2년 het수로 3년째가 됐더라고요. 네. 알만한 사람들끼리는 사실 이제 공공신학이 상당히 좀 핫한 한국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고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의 개신교의 한편에서는 또 여전히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 이걸 가지고 좀 쉽고 친절하게 뭐 그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영상으로 하면 사실 좀 더 압축해야 되니까 안 되지만 팟캐스트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썰 풀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모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약간 모르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다가 지금 저희한테 콜을 낀 건데 짬뽕 한 그릇 팔려서. 그러니까요.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모셔가지고 틈틈이 그렇지만 공공신학에 대해서 더 넓고 깊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런 데 아니면 저희가 못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희 같은 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자리가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더 감사하죠. 어디 가서 또 강의를 한다 그래도 그 강의도 시간이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보통 그 강의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제가 아직
반도 못했는데 10분 남았네요. 막 이래. 막 이런 네. 레파토리가 워낙 많아서 네. 여기 오신 이상 충분하게 한번 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 대상이 조금 네. 어색하거나 어려우면은 네. 말하는 게 버벅대고 힘들 수 있는데 또 친한 친구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네, 저도 편하게. 맞아요. 제가 잘 모르니까 막 저한테는 막대하셔도 돼요. 네. 모르면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그냥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네. 제가 좀 막 이상한 거 막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최경환 연구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름에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네. 공공신학 발골쇼. 네. 네. 발골이라는 게 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먹기 쉽게 좀 뼈를 발라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밀조밀하게 해체해가지고 좀 정밀하게 좀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도 좀 가질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거 장명했는데 네, 감이 잘 안 오네요.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공존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질문지를 보시고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제가 막 이 질문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투머치 토크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또 이런 걸 말해주시는 분들의 인생이나 약간 그런 경험들이 좀 담겨야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네. 네, 말이 그렇고 제가 궁금해서 그냥 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네네. 네. 일단 우리 최경환 연구원님께 이 시간에는 좀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보고 그럴게요. 어렸을 때는 좀 어떤 사람이셨어요? 네, 제가 학생 시절도 괜찮고. 네네, 제가 붉은 PD님 그 질문지 어제 네.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잠깐 봤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질문에 이제 굉장히 사적인 얘기도 많이 맞아. 질문이 담겨있고 해서 네. 저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딱히 뭐 제가 뭐 책도 그렇지만 어떤 제 관심사라든가 제가 또 공부했던 내용이라든가 또 책 쓴 거 이런 거 연결해서 할 만한 뭐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네, 그냥 그래서, 편하게. 네. 뭐 평범해요. 어린 시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착실한 어릴 때부터 다니셨죠? 네. 착실한 어린이였죠. 그래서 질문 받자마자 뭐 기억나는 건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한다기보단 교회에서 맨날 문학의 밤 준비하고 역시 네. 우리가 동세대라서 친구라서 겪은 게 다 똑같아요 보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합창대회라서 합창 뭐 맞아. 성가 부르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역시 성극 다 연습하고 뭐 꽁트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교회 언저리에서 밤이고 낮이고 가서 열심히 놀았던 기억들이 가장 인상이 남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어쩌보면은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기억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 70년생이니까 70년대 80년대 그런 생들이 교회 문화를 공유했던 그런 문화적 감수성이 그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약간 소중한 추억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0년대를 청소년기와 청년기로 보낸 대충 맞아요. 그 또래들 있잖아요. 맞아요. 다 비슷해요 보면 약간.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저희 대학 들어오기 전에 뭐 인터넷이 뭐 제대로 됐습니까? 그렇죠. 뭐 예. 스타도 사실 저희 대학 가고 나서 이렇게 PC방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 전에 놀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근데 교회는 의외로 그때까지만 해도 문화적으로도 문학의 밤 이런 거 사실 맞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곳이 학교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은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 때 그런 게 없어요. 맨날 야자하고 이랬지. 그렇죠. 동네의 교회 그 문학의 밤 투어.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제 맞아. 교회마다 그 품앗이 하듯이 어디 가서 하네 뭐 이런 그러면 거 가서 참관해주고 이제 같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하나의 어떤 되게 즐거운 놀이 문화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되게 좋은 터전 문화의 어떤 장이기도 했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렇죠. 뭐 썸씽도 많이 일어나고 그거는 여자를 뭐, 보려면 교회에 갔어야 됐으니까. 그거는 뭐 지금도 비슷할 텐데. 아무튼 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역시 또 비슷한 얘기를 해야. 예. 뭐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좀 빠져 있었던 거 이런 거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교회에서 진짜 찬양 인도하고 맨날 기타 네. 치고 거기에 빠져 있었네 그러면. 예, 뭐 그게 네. 주로 인상에 많이 남는 그런 기억들이고요. 네. 그러면 그 교회에서의 시절 어린 시절 때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 없어요? 교회에서요? 네. 그러게요. 뭐 저는 그러니까 되게 착한 벌써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착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네. 뭐 그때는 그랬죠. 저희 교회에서도 저는 이제 신학과를 갔으니까 대학을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선생님들이 다 이제 신학과 가라고 막 추천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뭐 엄청난 훌륭한 부흥사가 될 줄 알았죠. 그때 당시에는 뭐 예. 사실 접하던 게 그런 거니까. 네, 기도원 문화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정말 부흥사가 될 줄 알았고 앞에 나와서 막 열렬히 찬양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네. 학부도 신학과를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약간 신학과를 가게 된 것도 목사가 그쵸?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좀 약간 자연스러운 흐름?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네. 이어서 더 얘기하면은 네. 뭐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거나 어떤 강렬한 인상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네. 그 전에는 항상 찬양만 부르다가 이제 신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1학년 때 이제 수업을 듣는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 아니고 제가 책을 읽다가 뭐 구약개론, 신약개론 이런 거 배우는데 구약개론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이제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성서 비평이라고 할까? 그리고 뭐 성경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고고학적으로 다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다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비평적인 거짓말. 그치, 거짓말이라고 하면 진짜 충격 먹죠 진짜. 그죠? 그때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겠네. 정말 그건 그 당시에 저한테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제가 인상에 많이 남는 건 그 1학년 때 그 한 학기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제 방에서 뭐 엉엉 울면서 진짜 충격이 크셨구나. 예, 그 나름 너무 충격이 받았고 그게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 안에서의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부흥사가 되고 찬양인도 되려고 엄청난 그 영성 훈련을 받은 학생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적으로 약간 이제 한 방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동경해오던 그 신학과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는데 막상 내가 책을 펴봤는데 막 뭘 모세 갔어?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막 혼자 막 열심히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기억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이기도 하고 언젠가 한번 겪어야 될 성장통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한번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의심도 하게 되는 그 과정.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고 빨리 온 친구도 있고 늦게 온 친구도 있고 아직까지 안 온 친구도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 안 온 친구 계속 안 올 것 같은 친구들이 있죠. 맞아. 그러면 사실 더 심각한 건데 나중에 늦게 올수록 더 방황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사춘기를 사춘기 때 겪어야지. 그렇지. 그거를 막 너무 늦게 겪으면 또 굉장히 어쨌든 신학을 처음 시작하는 초기에 어쨌든 그걸 통과하신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비슷한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맞닥뜨려도 피해가는 사람들도 솔직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냥 이제 묻어버리고 그냥 뭐 말도 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더 보수적으로 그냥 맞습니다. 스탠스를 취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시지는 않으셨네, 그죠? 예, 물론 뭐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고 기존의 신념을 더 곤고히 하는 사람도 만약에 의심이 찾아오면 남대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더 보수 신학을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예, 뭐 아무튼 뭐 어떤 방식으로든 길을 찾아가는데 저도 그냥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 길을 찾아간 거겠죠. 근데 그런 방황이 쉽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오랜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뭐 신학을 공부 안 해도 한 제 나이쯤 되면은 교회 집사님들이 괜히 교회 딴지 걸고 목사님 설교 딴지 걸고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씩 비판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자기 나름의 신학이긴 하지만 그렇게 의심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 그럼 그게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봐요. 혹은 뭐 그렇게 하다 진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 뭐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죠. 뭐 그거 역시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 머리말에 보니까 네네.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희 때는 전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아 맞아요. 전경으로 아마 이제 군복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지금은 그냥 다 의경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경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머리말을 시작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야기 한번 좀 들려주시죠. 그래요. 저도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2002년도에 2003년도가 2년도에 이제 과천 정부청사에서 그 경비대로 이제 입대를 했는데 그 과천 늦게 가셨네요. 네. 그렇죠. 저는 늦게 갔어요. 신대원 대학원 1학년 때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늦게 갔는데 그 정부 과천청사는 그때 한 11개 부처가 있고 뭐 4개 기관이고 굉장히 컸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이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앞에 엄청 큰 잔디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 이제 시민 참여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잔디밭은 아예 시위를 하라고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노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물연대 이런 사람들이 매번 와서 뭐 몇천 명 규모의 시위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죠. 저도 이제 청사 경비대로 있으면서 그 노래도 많이 외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쁜 쪽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청사가 생기고 나서 그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시위가 2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그 시민 참여형 정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뭐 HDI 폭파공작원 할아버지도 뭐 가스통 들고 뭐 법무부 HID, 앞에서도 HID 맞죠? 뭐 그런 것도 봤고 제가 했을 때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할 때 삼보일비하는 그룹이 청사 앞을 지나가서 서울로 통과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봤고 뭐 이런 엄청난 다양한 저는 이제 그런 시위 경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사실은 대학생 때는 신학과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게 좀 한풀 꺾이는 시대죠. 약간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그건 아마 90년대 중반까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딱 저희 때부터 그쵸, 좀 약간 그런 시위 문화가 없었죠. 사라졌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위의 상징이었던 대학생들이 일단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고 대신 이제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광장에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하는 거. 그리고 그때도 간간 1인 시위 같은 거. 그러니까 시민 청사 앞에 1인 시위 피켓팅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때부터 그런 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민 참여형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공론장의 활용이 활발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지금의 우리의 서울광장이라든가 혹은 청계천 혹은 광화문 이런 데에 엄청난 대규모 집회들이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또 활발하게 또 2010년 이후에 또 막 하고 이제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는 막 이렇게 교회하고 내 신앙밖에 몰랐던 제가 그렇지.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완전 그 현장 한복판에 갑자기 어쨌든 맞아요. 예. 딱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직장을 2014년부터 일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도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좀 뭐랄까 더 확 몰입이 이제 좀 됐었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런 현장을 직접 한번 경험하냐 안 하느냐가 되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도 조금 이어서 얘기하면은 그때 제가 어느 그 교회에 이제 집회에 갔는데 그 지금 한기총이죠. 네. 한기총 초반부에 열심히 활동했던 그 대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제가 그 길자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기총 대표할 때가 정권이 어떤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뭐 그 어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면 자기가 그 한기총 임기 내에 10,000명짜리 서울시청 광장 집회를 12번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집회를 기도회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서 정치 집회를 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됐고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와, 저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종교 집회인데 그 종교 집회가 저런 공적인 장소에서 가능하게 됐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사라든가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고 신고만 하면 그게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사, 반정부 집회가 됐건 혹은 뭐 성적 지향에 대한 집회가 됐건 그것이 누구든지 할 수 있게 광장이 열린 거고 심지어 거기서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집회를 할지라도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는 나라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이라든가 공론장 이런 것들이 꼽히게 되는 계기가 그때부터 2000년 이후부터 문민정부 이후부터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예. 이거 좀 약간 곁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초기에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더 꽃피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으면 그게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퇴보된 느낌도 좀 강하고 네네. 서울시장 유력 주자가 나와서 퀴어 특구 이런 얘기는 했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광장이 열리고 굉장한 그 소위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꽃이 피우고 또 굉장히 소위 세속적인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등장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동전의 양면으로 극우 보수파가 득세를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자유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이제 세속화에 대한 반발심에서 뭐 동성애가 대표적인데 그런 게 광장에서 버젓이 옛날에 음지에 있다가 광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을 못마땅하는 보수파라든가 극우파들이 아주 이제 더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역시 이제 어떤 그 큐어라든가 혹은 동성애가 광장에 나옴으로써 이 사람들 숨겨져 있던 보수파 다시 광장에 나오게 되는 효과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세속적인 문화, 소위 이제 세속화가 많이 진행되면은 근본주의가 훨씬 더 강력하게 카운터 파트너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도 비슷하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광장을 차지하는 건 대부분 보수 극우주의 어떤 그 태극기 부대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아마도 제 생각인데 2000년대 초에 광장에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카운터 파트너로서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다시 또 이제 광장을 차지하게 되는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듯이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권이 또 진보 정권, 진보에 그렇죠. 가까운 정권이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게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근본주의 발행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게 사실은 현대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은 이런 근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극우주의라든가 종교적 보수주의는 사실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더 득세하는 걸 보면서 종교사회학자들도 궁금해하는 거죠. 이게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근본주의도 똑같이 성장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종교가 더 이상 공론에서 빠지는 시대가 아니라 더 전면에 드러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기독교 쪽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도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요소를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예.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좀 뒤에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너무 진지하게 나갔네. 계속 아니요 상관없어요. 꼬리를 계속 물어볼까 하다가 아니야 일단 좀 빌드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이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뭐 학부 신대원도 이제 쭉 신학을 하시다가 보니까 일반 대학원 철학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뭐 공부하셨어요? 아 그때는 뭐 제가 이제 그 대학원 그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뭐 사적인 얘기는 하지만 대학교 때는 열심히 신학 공부했고요. 신학 대학원에 가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철학이나 뭐 이런 정치나 사회 이런 게 막 이런 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다른 인문학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학 공부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철학에 관심이 꽂혀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인 케이스면 이때쯤 되면 이제 사역 준전임 그러니까 파트 사역하면서 교회 어디 가야 되지 이런 거 하고 막 고민할 때인데 맞아요. 남들은 철학책을 파셨다는 거죠. 네네네. 그 당시에 뭐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뭐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조금 약간 사회 참여에 관심이 있던 기독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책도 보게 되고 소위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뭐 사회적 역할 이런 거 관심을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사회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뭐 사회학을 더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 뭐 철학을 더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그 부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어간에 다양한 단체들도 많이 보게 되고 성서한국 집회도 참여하게 되고 뭐 기독교 세계관 뭐 스터디하는 모임에도 가보게 되고 시기가 딱 그런 시기였죠. 뭔가 막 발흥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철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갔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철학을 좀 공부하게 되고요. 네. 예, 그랬습니다. 재미는 없었어요. 아니 뭐 그거는 저희가 뭐 설명 안 해주셔도 철학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 사실 뭐 몇 명이나 될지. 네, 맞아요. 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여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자,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셔서 네. 제가 물론 이제 제 주변에 뭐 유학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 제가 이게 남아공으로 유학한 사람 처음 봤어요. 네네. 거기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 네, 뭐 남아공으로 유학 가는 건 뭐 이유는 단순했고요. 뭐 아는 선배가 오라고 해서 갔고. 근데 그런 게 좀 사실 무시 못하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뭐 돈도 굉장히 저렴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가도 싸고 저렴해서 아주 뭐 그렇게 크게 뭐 고민 안 하고 뭐 제가 뭐 유학에 대단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갔었고요. 가기 전부터도 이제 뭘 공부하겠다는 건 분명했죠. 왜냐면 이제 당시 이제 사회 철학, 정치 철학 혹은 뭐 이건 관련된 거 뭐 기독교 사회 윤리 이런 게 관심이 많았었으니까 그런 걸 공부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다가 유학 가기 전에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공공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뭐 다행히 또 남아공 제가 있는 학교에서 공공신학 센터도 있고 공공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거기 가서 뭐 그렇다고 뭐 거기서 뭐 수업을 듣거나 뭐 엄청나게 뭐 공부를 막 한 건 결국 혼자 공부하긴 했는데 자꾸 안전바를 내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왜냐면 이제 남아공이라는 데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87년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헌법상 형식적으로 딱 완고됐는데 남아공도 비슷해요. 94년에 넬슨 만델라가 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나라처럼 남아공 해방신학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흑인 해방신학이 우리나라 민중신학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94년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해방신학을 하기가 좀 계면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이 그토록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잖아요. 근데 민주화가 됐어. 거기도 이제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그들이 사실은 투쟁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룬 거예요, 사실은. 정권 교체도 이뤄내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궤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해방 신학자들이 그렇게 막 투쟁하고 우리가 막 저항하고 해서 한 그 결과를 이 정부가 어느 정도 이뤄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 투쟁의 대상이 이제 모호해진 거죠. 어디나 보면 비슷하죠. 어디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도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그 해방 신학을 대체하는 신학으로 나오고 지금도 여전히 그 논쟁이 있긴 한데 그런 공공신학을 많이 이제 각 영역마다 하죠. 그래서 거기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인종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계급 갈등이라든가 뭐 국제화가 많이 일어난 나라라서 그런 주제로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아까도 뭐 소개해 주셨지만 남아공에서 그런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곳이니까 또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 유학하면 미국, 영국, 독일 맞아요. 좀 더 하면 뭐 네덜란드 뭐 그 정도는 제가 좀 들어봤어도 그런데 갈 실력이 안 되니까 간 거죠,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훌륭한 데 가서 했으면 했겠지만 뭐 제가 뭐 영향이 안 되니까. 예. 근데 그 남아공이 주는 어떤 아까 뭐 소개해 주셨는데 그 걔네 나라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아까도 뭐 그런 인종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뼈아픈 나라였고 원래는. 맞아요. 그런 곳에서 아까도 해방신학 이야기도 하셨지만 또 그 바톤을 이어받은 공공신학 이런 것들 거기서 배운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는 모르겠지만. 진짜 희한하게 아프리카인데요. 백인들만 살아요. 뭐 역사적으로 사실 예. 그래서 그게 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94년 이후에는 제가 있었던 프리토리아 대학은 거의 백인 학교였는데 흑인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국립대학이라서 그냥 의무적으로 절반의 흑인을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뭐 스텔렌보시라든가 유명한 대학들은 아직까지도 백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만큼 변화를 많많이 겪고 있고 또 전 세계의 어떤 뭐 사회 갈등 그리고 뭐 거기 보면 뭐 데스몬드 투투 주교도 있고 뭐 인종과 화해 화해와 진실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유명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그 사회적 이슈들 있잖아요. 뭐 경제 문제, 세계화 문제, 뭐 인종 문제뿐만 아니라 뭐 자본주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막 활발하게
그 어떤 사회 이슈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압축판 같은 약간 네네, 굉장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느낌인데. 그래서 묘한 어떤 분위기가 있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담인데 네. 남아공 여행 가볼 데 없습니까? 아유, 너무 좋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남아공에 가신 분들은 네. 공부를 잘 안 하죠. 왜냐면 너무 좋아서? 네, 정말로. 그래도 말로는 들었는데 아프리카 맨 밑에니까. 네네, 날씨가 너무 좋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날씨 제일 좋은 데가 남아공하고 남아공 바로 위에 뭐 나미비아라든가 잠비아 그리고 뭐 호주 뭐 LA 약간 이런 데가 굉장히 날씨가 비슷한 날씨구나. 좋대요. 근데 정말로 너무 날씨가 좋고 땀이 안 나요. 열심히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서늘하고 땀이 안 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환경도 막 완벽하다. 너무 멋있죠. 진짜. 그래서 거기 계신 뭐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유학생들은 정말 많이 놀아요. 저도 물가는 어때요, 물가? 물가도 싸죠. 아, 진짜? 예, 그래서 좋네. 저 있는 동안 뭐 엄청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희 선교사님들 따라서. 이 선교사님들이 네, 저도 좀 아는데 선교사님들.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번 가봐야겠네 나중에. 좋습니다. 워낙 멀어가지고 그죠? 맞아요, 되게 멀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공신학 이거 좀 알아보려고 같이 자리를 마련한 건데 좀 이야기를 좀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공공신학. 여기 대체 이게 뭐예요? 네. 공공신학을 조금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저는 항상 이제 공공신학은 뭐가 아니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 혹은 개인의 신앙을 도모하고 뭐 그것을 뭐 좀 잘 설명하는 용도로 혹은 그런 목적으로 신학이 많이 자리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사적인 신학, 교회를 위한 신학을 반대하고 공공성을 위한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첫 번째로 공공신학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의 대상, 신학의 주제를 교회가 아니라 혹은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이 사회와 공공성을 위해서 하겠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신학이 그동안에 있는 자리 theology in the church였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신학을 했는데 그렇죠, 이걸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러면 신학이 지금까지 뭐 세상을 위한 신학 뭐 이런 거 안 했던 거 아니지 않냐? 뭐 이웃을 위한 신학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지역을 위한 신학 그런 거 했었잖아요. 물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학이 공적인 주제를 가지고 신학을 전개할까 이런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쉽게 말해서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 이후에 신학이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공공신학이다라고 쉽게 얘기를 해요. 민주화라고 하는 그 분기점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 남아공 이야기처럼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항상 뭐 정치신학, 해방신학과 공공신학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민주화를 위해서 했던 게 해방신학이라면 정치신학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해방신학의 주제가 바뀌면서 공공신학으로 이제 전환됐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증도 드는 게 보통 우리가 신학하면 아까도 이야기하신 교회 안에서 교회 신도들을 위해서 네네.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신앙을 고취하고 맞아요. 또 하나님을 더 찾고 이런 건데 물론 아까 이야기해 주셨듯이 뭐 이웃을 위한 신학, 뭐를 위한 신학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공공신학은 그런 것들이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실천신학의 그런 모양새처럼 뭐 그런 범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근데 공공신학은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성서신학, 조지신학 혹은 좀 이거를 조금 더 현대 상황에 맞게 뭐 여성신학, 뭐 환경신학 그런 거 들어봤어요. 뭐 정치신학, 해방신학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물신학도 요즘에 있는데 이제 뭐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교회나 신학교에서 해왔던 신학이 있죠.
그런데 공공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신학은 아니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고백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연구해왔던 그 신학을 과연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 앞에서 어떻게 그 복음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세속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신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 네. 그쵸. 그러니까 함께 신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뭐라 할까 응용신학 혹은 뭐 실천신학의 한 파트로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포인트가 있지 뭐 대단하게 공공신학의 기존의 신학과 다른 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학을 어떻게 번역을 해서 민주 시민 사회 속에서 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그냥 실천신학의 한 파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대단하게 있는 건 아니죠. 뭐 내용이 막 특별하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에서 많이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아까 말했던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신학이었다면 이제 시민사회에서 마치 그 라운드 테이블에 뭐 여러 그 일반 뭐 시민단체 혹은 뭐 복지단체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목소리를 하나 끼어들어서 함께 그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지역사회와 이 시민사회를 위해서 발맞추는 신학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무슨 뭐 교회를 위한 신학 옛날에 했던 것처럼 뭐 조지 신학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교적인 언어를 막 갖고 하면 안 그죠.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기독교 사회윤리라든가 혹은 뭐 시민사회에 함께하는 뭐 이런 것하고 뭐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좀 궁금한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당연히 일단 그런 게 지금 그런 저변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뭐 아까도 공부하셨던 남아공이라든지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진짜로 공공신학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신학자들이 그런 일반 시민사회 테이블에 함께 네네. 앉아서 진짜로 그런 발제도 하고 같이 그럼요. 어울리는지 그쵸. 일단 그게 궁금했고 예. 그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네. 또 굳이 신학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네네네. 완전히 그냥 선명하게 예. 사회학, 정치 철학 오케이. 이런 거 해도 되지 않나? 맞아요. 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질문 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네네. 첫 번째로 할 것 같으면 뭐 독일이나 인정받았어. 네, 저자한테 인정받았어요.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예. 영국이나 네.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그래서 경험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시민사회에 나가서 막 목소리 내면은 오히려 좀 눈총을 받거나 뭐 이상한 소리예요. 조용히 좀 있지 막.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가서 시민사회 살 것 같으면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목사님 스스로 그렇고 아니 저거는 자기네 종교단체의 어떤 이익을 자꾸 이렇게 막 여기에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어떤 맞아요.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우리가 낙인 찍기가 쉽거든요. 아니면 뭐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한다. 소위 말해서. 밥이나 사든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달 그 어버이 주일 되면은 노인들 교회 초청해서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뭐 좋게 안 보는 건 교회 결국 뭐 교회 성도 뭐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좋은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내 어떤 종교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공동선을 추구한다고 하고 우리 지역 사회가 종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훨씬 더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이제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은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런 지역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 대표 우리나라 같은 뭐 교회 협의회 같은 대표 같은 사람들 굉장히 지역 사회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일에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교세 확장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공동선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독교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 이런 걸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좀 다르긴 하네요. 조금 달라요. 국교회니까. 맞아요.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도 많이 뭐 앤터니 시스턴 같은 경우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신학자지만 또 신학자의 목소리로서 생명윤리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서 그 위원회 참여해서 정책에도 굉장히 같이. 근데 한편으로는 세속사회에서도요 종교인이 목소리를 원하기도 하거든요. 종교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어떤 우리 사회에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걸 요청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 교회 협의회 회장은 무슨 뭐
경제 그 기업인들을 위한 경제 백서라든가 총서를 내요. 가이드를 그 기업 윤리 그 가이드를 내고 2006년 7년에 낸 게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그 독일의 여러 가지 기업 그 뭐라고요? CEO들이 그걸 참고해서 자기네 윤리 강령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독일은 굉장히 이제 그 기업 총수들이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그 성명서를 되게 두려워한대요.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 윤리라든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이 기업인들 별로 좀 안 좋아하는 거야. 하지만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볼프강 후버라는 그 교회 협의회 회장은 자기가 그 경제 윤리라든가 노동 윤리를 딱 성명하고 나니까 그것이 그 독일의 뭐 1000개 기업에 다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이제 영향력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가능한 뭐 크리스텐덤의 어떤 나라여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사회나 어떤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제가 이거하고 연결된 건데 아까 두 번째 질문은 굳이 뭐 신학의 목소리가 있을 필요 있냐? 네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종교적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그냥 현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지금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만 해도 그 광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가 있긴 하지만 태극기 부대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럼 이거를 그냥 무시하거나 혹은 그 입장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게 하나의 우리 사회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제한 채 쟤는 너무 꼴보기시니까 배제하고 우리끼리 할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충분히 우리 그렇지. 마음에 안 드는 목소리를 할 때도 잘 경청해서 함께 협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목소리도 필요하고 종교라는 것이 우리 세속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협의가 기독교가 잘 못하고 있죠, 사실은. 자기네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에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비판도 좀 할 줄 알고 또 겸허히 수용할 줄도 알고 자기의 뜻을 굽힐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 핵심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독교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지네만 알고 있고 공동선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이런 이미지로 낙인 찍히는 건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는 자기네 목소리를 가지고 공론에 참여하되 거기서 이제 토론하면서 비판과 뭐 수용을 이런 경험, 토론의 경험, 성장의 경험이죠. 발맞추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맨날 자기 주장만 고집스럽게 하고 안 되면 그냥 시위나 하고 이러고만 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종교적인 목소리도 필요하다. 예. 그렇군요. 제 말이 엄청 길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거 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책에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디야? 9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 몇 년간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기독교 집회의 적실성을 논한다거나 그들의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가치 판단은 잠시 뒤로 하자. 근데 저는 이 잠시 뒤로 하자는 말도 좀 이해가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르면 공공신학 이건 결론은 뭐야? 이러면서 어느 편에 서라는 거야? 막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뒤로 하기로 하고 그보다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사회 참여가 얼마나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쳤는지 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공적 가치가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충분한 토론과 비판의 무게를 견뎌낸 여론인지를 묻고 싶다. 이런 대목을 쓰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재밌게 본 건 일단 저 뭘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긴 한데요. 공론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요. 근데 그 공론장에 대해서 그냥 공론장이 아니고 아까랑 좀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시민사회의 공론장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냥 서로 막 스피커나 켜고 막 서로 막 쩌렁쩌렁 울리기만 하지 이런 막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아닌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맞아요. 이것도 안 되는데 시민사회 공론장? 이게 좀 약간 생략된 느낌도 좀 나고. 그리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략된 느낌이 있는데 사실 시민사회 공론장도 잘 안 열린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솔직히 거기에 지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단계는 와 있는 건가? 전화 받으셔도 돼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왜 시민사회 공론장이라고 딱 이렇게 쓰셨을까? 그리고 그 전에 자 공론장이 뭡니까?
네. 여기 이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네. 되게 중요한 단어 같긴 한데. 맞아요. 길지 않게 짧게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끊고 갈 거거든요, 한번. 네. 예. 이게 이제 공론장, 시민사회 혹은 여론 이런 게 사실은 크게 뭐 엄격하게 학문적으로 따지면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굉장히 비슷한 카테고리예요. 보통 말할 때 공론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하버마스가 유럽의 살롱 문화를 얘기하거든요. 누구? 하버마스? 네. 위리겐 하버마스라는 사회철학자가 있는데 네네. 그 사람이 이제 공론장을 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한 사람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차용하고 쓰는데요. 그 살롱 문화가 이래서 그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부르주아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시민 계급으로 떠오르면서 귀족이 아닌데 자기가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 벌어가지고 약간 신분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롱에 가서 커피나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문외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를 얘기하고 음악을 얘기하고 그랬다가 점점 거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신문이 만들어져요. 최초로. 신문. 주간지 같은 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커피숍에 살롱에 가가지고 막 정치 얘기하고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아니 그때 왕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했겠죠. 근데 그게 하나의 여론이 형성된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그 기사 식당에 가면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막 정치 얘기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나의 여론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기사 식당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그렇지 않지만 기사 식당 가면 오마가 정치 얘기도 하고 막 아저씨들이 막 그런 그 펍에 그러니까 술집 가면 그런 거 아저씨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유럽의 어떤 신흥 부르주아들이 만든 공론장의 출현이라고 해요. 근데 점점 이게 발전하면서 국가라든가 교회하고 말고 제3의 섹터가 생성되는데 그게 시민사회고 그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뭐 살롱에 가든 혹은 뭐 광장에 가든 혹은 신문을 만든 다양한 방식으로 제3의 목소리를 내고 이 목소리가 점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의 광장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의 정치제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정치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라는 거지 광장에 정치하는 게 아닌데 이 광장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면은 이 정치인들도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단체라든가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런 것들이 엄청 입김이 세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공론장이 처음 출현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 사회적인 이슈들을 막 발설하는 거죠. 그게 여론이죠, 한편으로. 여론의 귀를 기울였다는 게 그 목소리죠.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하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이후에 더 이제 활발하게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도 되고 다양한 미디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 형성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중요했던 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청업 광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태극기 촛불 집회, 태극기 부대 이런 모든 것들이 광장에서 코로나 이전에 광장에서 굉장히 그 정치적 열망을 이제 뿜어져 내는 곳이고 이것이 기존의 국회의원이라든가 혹은 심지어는 뭐 헌법까지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역동적으로 광장이 엄청나게 활용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의 정치적 열망이라든가 혹은 정치적 열망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뭐 성소수자들이 거기 가서 시위를 한다든가 혹은 종교단체가 한다든가 이런 거 다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공론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공론장 또 뭐 여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크게 말하면 이제 비영리 단체라든가 뭐 비정부 기구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역이 옛날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광장의 정치라는 건 굉장히 이제 힘이 없고 실제로 이제 법을 만드는 건 광장이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입법을 하는 게 네. 법이 되는 건데 이 기존의 대의제 정치의 국회의원들과 법이 이 여론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게 커진 거죠. 심지어는 1인 시위하는 것도 그게 무슨 뭐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국회의원 한 명을 제대로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사회는 사실 1인 시위만 잘해도 맞아요. 그것만 잘해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사진 하면 솔직히 잘 돌아도. 그렇죠. 그게 막 챌린저가 돼가지고 그렇지. 도전이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론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발현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건 이제 통칭해서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신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그럼 요쯤에서 오늘 1부처럼 좀 끊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물론 저희는 좀만 쉬었다가 또 이어가겠지만 약간 2부처럼 다음 주에 다시 또
돌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고 할까요 그러면? 네, 예능을 되게 많이 했네요. 자연스럽죠? 진행 자연스럽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